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나는 늘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59에 남편과 사별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되면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특히 소중히 여기게 된다. 내 외아들 민준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세상의 중심이었다. 아마도 내 자신의 이익보다 아들의 이익을 너무 자주 앞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원래 어머니란 그런 존재가 아니던가? 8년 전 남편 진우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꽤 괜찮은 액수의 사망보험금과 우리가 평생 모아온 저축을 받게 되었다. 남편은 재정적으로 신중했고 나는 검소했다. 명문여고에서 35년간 물리를 가르치면서 절약하는 삶이 몸에 배었다. 은퇴 후에도 돈을 아끼는 습관은 여전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윤아와 결혼했다. 결혼식 날 남편이 내 귓가에 속삭이던 말이 기억난다. 저 아이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딘가 좀 불안하네. 당신아는 그저 아버지로서의 질투일 뿐이라고 그의 의심을 흘려들었다. 이제 와서야 남편의 걱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첫날부터 며느리 윤아는 나와 어울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형식적인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내 앞에서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지만 내 안부나 건강에 대해 묻는 법이 없었다. 쌍둥이 은하와 은우가 태어났을 때 윤아는 마치 내가 친할머니가 아니라 남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아이들을 보러 오는 것을 꺼렸다. 민준이는 긴장감을 눈치챘지만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늘 온화하고 평화롭던 내 아들은 윤아 곁에서 그녀의 말과 결정을 되풀이하는 의지 없는 존재로 변해 있었다. 아들은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며 돈을 잘 벌었다. 하지만 윤아의 야망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어머니, 아이들이 좋은 학군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3년 전 민준이와 윤아가 더 큰 집을 사기로 했을 때 아들이 했던 말이다. 나는 그들이 윤아가 고른 동네의 집, 계약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 저축의 거의 3분의 1을 떼어주며 그들을 도왔다. 어머님은 정말 저희의 구세주세요. 윤아는 그때 눈가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민준이와의 대화에서 나를 그냥 그분이나 당신 어머니가 아닌 어머님이라고 불러준 드문 경우 중 하나였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했다. 윤아는 항상 편두통이나 중요한 전화 같은 핑계를 대며 내 방문을 서둘러 끝내려 했다. 아이들이 피곤해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제 13살이 된 손주들은 나를 다르게 대했다. 은하는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볼 때마다 항상 기뻐했다. 내가 물리 교사였던 시절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다. 반면 은우는 엄마의 냉담함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했다. 지난 가을 그들에게 집을 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원 근처의 고급 주택가인 평창동에서 멋진 2층짜리 단독주택 광고를 보았다. 넓은 주방과 거실, 4개의 침실과 정원이 있는 윤아가 늘 꿈꾸던 바로 그런 집이었다. 가격이 비쌌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 나는 평생 돈을 함부로 써본 적이 없지만 손주들에게 좋은 동네의 넓은 집을 선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게다가 이제 내 나이 67인데 돈을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처음에는 40대 중반의 상냥한 여성인 이지연 실장과 함께 집을 둘러보기만 했다. 훌륭한 투자입니다, 사모님. 그녀는 나를 안심시켰다. 이 동네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르기만 할 겁니다. 나는 아들에게 내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게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내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열었던 가족 저녁 식사에서 윤아의 태도에 나타난 경고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다. 그게 2주 전이었다.
나는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요리했다. 유나는 음식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확인했다. 은하는 학교 물리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나는 기쁘게 조언을 해주었다. 은우는 조용히 접시만 긋고 있었다. 얘들아, 할 말이 있다. 우리가 후식으로 넘어갈 때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단다. 유나는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눈에 흥미의 빛이 스쳤다. 내가 평창동 느티나무길에 집을 샀다. 지난달에 네가 거기 산책하다가 파란 덧창이 있는 집이 참 마음에 든다고 했었지, 유나야.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는 입을 벌린 채 나를 쳐다봤다. 은우는 씹는 것을 멈췄다. 은하는 열광적으로 숨을 삼켰다. 집을 사셨다고요?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요? 너희를 위해서지. 내가 미소 지었다. 내 이름으로 등기해주고 싶구나, 아들아. 유나는 의자가 넘어질 뻔할 정도로 갑자기 일어섰다. 느티나무길 집을 사셨다고요? 저쪽 모퉁이에 있는 집 말이에요? 나는 그녀의 반응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들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멈췄다. 따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어머님, 저희를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제가 어떤 집을 좋아했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민준이가 대화 중에 말해줬단다.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나는 네가. 어머님은 항상 너무 많이 생각하세요. 그녀가 말을 잘랐다. 그리고 우리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고요. 민준이가 긴장감을 느끼며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유나야. 그가 불확실하게 말했다. 좋은 뜻이라니, 우리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집을 사셨잖아. 다음엔 뭘 하시려고? 매일 들러서 우리가 애들 제대로 키우나 감시라도 하시게? 얼굴에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너희 삶에 간섭할 생각 없었다, 유나야. 그냥 돕고 싶었을 뿐이야. 돕는다고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통제하고 싶으신 거겠죠. 항상 그래 오셨잖아요. 민준이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진정해. 엄마가 큰 선물을 주신 거잖아. 유나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조건이 붙은 큰 선물이지.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돈을 주고는 영원한 감사와 우리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기대하시죠.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내 도움을 정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걸까? 나는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유나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육아에 대한 끊임없는 조언은요? 제 음식 선택에 대한 지적은요?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암시는요?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내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내 도움의 시도가 비판으로 받아들여졌던 걸까? 내가 거슬렸다면 미안하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집은 그냥 선물이야. 아무 조건 없어.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정말로 어머님 거주권이나 다른 허점 없이 완전히 민준 씨 명의로 해주실 건가요? 그녀의 질문이 나를 찔렀지만 나는 참았다. 그래, 유나야, 전부.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변했다. 계산, 만족감. 그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어머님에 대한 아무런 의무 없이 집이 완전히 우리 것이라면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그 후 며칠은 서류 작업으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는 법무사를 만나 증여계약서를 준비했다. 민준이는 전 과정 동안 미안할 정도로 조용했지만 유나는 반대로 모든 세부 사항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저희가 그 집으로 뭘 하든 자유로운 거죠? 그녀가 물었다. 리모델링을 하든 팔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은 내 저축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은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격렬 없이 나를 바라보는 유나를 보는 것은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웠다. 어제 우리는 마침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민준이는 서명 후 나를 안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큰 선물이에요. 유나는 나를 안아주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활짝 웃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사하면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거예요. 친구들 다 부르고 크게 할 거랍니다. 따뜻한 기운이 솟구쳤다. 드디어 얼음이 녹는구나. 내가 준비하는 거 도와줄게. 내가 제안했다. 유나의 미소가 굳어졌다.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이미 다 계획해놨거든요. 우리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밝은 봄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민준이는 업무 전화를 받으러 갔고 유나와 나만 입구에 남았다. 있잖아요. 그녀가 내 너머를 보며 말했다. 이제 집이 공식적으로 우리 것이 되었으니 집들이에는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눈을 깜빡였다. 미안하지만 뭐라고? 집들이요. 그녀가 이제 나를 똑바로 보며 반복했다. 저희 친구들이 많이 올 거예요. 민준 씨 직장 동료들도요. 연세 드신 시어머니가 계시면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집을 사줬잖니. 유나는 그게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저희는 감사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집은 우리 거고 파티에 누굴 초대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요. 그 순간 민준이가 돌아왔고 유나의 표정은 즉시 상냥하게 바뀌었다. 두 분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물었다. 집들이 얘기요. 유나가 대답했다. 어머님께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아주 시끄럽고 피곤할 테니까요. 민준이는 내 충격받은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사람들 엄청 많이 올 거예요. 불편하실 거예요.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내가 그에게 준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서 방금 내가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걸까? 가고 싶은데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잠깐이라도. 유나가 민준이를 힐끗 쳐다보자 마치 그가 조용한 명령이라도 받은 듯했다. 있잖아요, 엄마. 다음에 오세요. 첫 파티는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직장 동료들도 많이 오고요. 알겠다. 나는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말을 끊었다. 폐는 끼치지 않으마.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고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나는 저녁 내내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오늘 아침 나는 오해를 풀기 위해 유나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아마 내가 잘못 이해했을 거야. 아마 그녀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유나는 5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집들이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시작했다. 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오해는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는 아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집들이에 오시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왜? 나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내가 너희에게 집을 사준 사람이잖니. 그래서요? 그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주셨잖아요. 저희는 받았고요. 이제 우리 거고 그 문턱을 누가 넘을지는 우리가 결정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유나야, 이해가 안 가는구나.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구니? 수화기 너머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잔인하다고요? 저희는 그냥 더 이상 어머님이 필요 없을 뿐이에요. 박서희 씨.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돈을 주셨잖아요. 이제 저희에게 쓸모가 없으시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수화기를 꽉 쥔 채 얼어붙었다. 제가 그렇게 눈엣가시였나요?
유나는 계속했다. 우리는 당신의 참견, 조언, 방문을 그저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참아왔어요. 이제 집이 우리 것이 되었으니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세요, 박서희 씨. 특히 아이들에게서요. 나는 그녀의 폭언을 침묵 속에서 들으며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내 말 알아들었다, 유나야. 나는 마침내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잘 알아들었어. 나는 전화를 끊고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미소를 지었다. 행복할 때 짓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 짓는 그런 미소였다.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유나와의 통화 후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이 종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저희에게 쓸모가 없으세요. 빠져주세요. 나는 그것이 단지 감정적인 말일 뿐이고 그녀가 진심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결국 우리는 가족이지 않은가? 온종일 딴 생각을 하려 애썼다. 아파트를 청소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미뤄뒀던 추리소설을 읽기 시작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저녁 무렵 나는 아들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아마 그는 아내의 말을 몰랐을 것이다. 아마 그는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민준이는 바로 받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에서 그가 바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 급한 일이세요? 저 5분 뒤에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오늘 유나랑 통화했다.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시작했다. 집들이에 대해서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저희는 그냥 엄마 취향의 파티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술도 있고 음악 소리도 크고요. 민준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유나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고 돈 때문에 나를 참아왔다고 말했어. 그게 사실이니? 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었다. 엄마, 유나 성격 아시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마치 누가 엿들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가끔 거친 말을 하지만 진심은 아니에요. 지금 이사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모두 예민해요. 그래서 나 아직 집들이에 초대된 거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가 망설였다. 유나가 이미 손님 명단을 다 짰고 그녀 친구들이랑 제 직장 동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엄마가 정말 불편하실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고 씁쓸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내가 너에게 집을 사줬다. 집들이 초대조차 받을 자격이 없니? 엄마,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모든 행사에 엄마를 초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모든 행사에 초대해달라는 게 아니잖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사준 집에서의 첫 번째 파티에만. 저 회의 가야 해요. 그가 말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해요. 네?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손에 든 전화기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지난 8년간 홀로 키우며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은 내 아들과의 대화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다음 며칠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나는 집에 혼자 있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서관에 나갔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방문객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지난 몇 년간 민준이와 유나와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언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 했었다. 집들이 이틀 전인 목요일 전화가 울렸다. 손녀 은하였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우리 집들이에 오실 거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사실을 말해야 할까? 얘야,
내 부모님이 할머니를 초대하지 않은 것 같구나. 네?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듯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집을 사주셨잖아요. 어른들은 가끔 이상한 짓을 한단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내 엄마에게는 이유가 있겠지. 이유는 없어요. 은하가 말을 끊었다. 이건 불공평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제 집도 우리 거니까 늙은 여자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들었어요. 나는 눈을 가렸다. 유나가 나를 파티에 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었다. 아이들 앞에서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은하야, 나 때문에 네가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파티이기도 하잖아요. 얘야, 내 부모님이 내가 오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단다. 불공평해요. 그녀가 반복했다. 엄마는 항상 누가 선물을 주면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할머니를 집들이에 초대조차 안 하잖아요. 은하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살다 보면 가끔 불공평한 일이 생긴단다.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멈추는 건 아니야. 내가 파티에 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네 할머니란다. 그래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얘야, 나는 단호했다.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 너랑 나는 다른 날 만나서 새 집에 대해 다 얘기해주면 된단다. 알았지? 은하와 통화한 후 나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았다. 8살쯤 된 아이가 낚싯대를 들고 호숫가에 서서 자랑스럽게 첫 수확물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가족 휴가 때 남편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 부모였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착하고 다정했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유나가 그를 그렇게 바꿔놓은 걸까? 아니면 그저 가면이었고 사실 그는 항상 그렇게 무관심하고 계산적이었던 걸까? 금요일 저녁 나는 휴대폰에서 민준이의 부재중 전화를 발견했다.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기에 다시 걸어보기로 했다. 그가 받았을 때 배경에서 목소리와 소음이 들려왔다. 이사 중인 것 같았다. 엄마, 그가 숨 가쁘게 말했다. 내일 서너 시간 정도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가구 사러 가야 하는데 애들을 맡길 데가 없네요.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내가 가족 행사에서 배제된 후, 그는 나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내일 집들이 날에 말하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그는 분명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파티는 오늘 저녁이고 저희는 오후에 나가야 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며 침묵을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파티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공짜 보모로는 충분하다는 건가. 민준아, 내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유나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 지금은 정말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가 말을 끊었다. 정리할 상자도 많고 저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민준아, 못 간다. 나도 다른 계획이 있어. 무슨 다른 계획이요? 그가 불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예상보다 더 나를 아프게 찔렀다. 그 말에는 너무나 많은 경멸과 내 삶이 그들 없이는 텅 비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 오래전에 약속해둔 거야. 알았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유나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텐데 미안하구나. 나는 진심으로 들리게 노력했다. 다음에 보자꾸나.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했고 그의 필요보다 내 자신의 이익을 비록 상상 속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선시했으며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집들이 날인 토요일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온종일 할 일을 찾았다. 가게에 가고 저녁을 만들고 오래된 영화를 봤다. 하지만 내 생각은 계속해서 지금 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은하와 은우가 자기 방을 어떻게 고르고 있는지, 유나가 일꾼들을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파티가 시작될 예정인 저녁 6시쯤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새 집은 내 아파트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였고 나는 뚜렷한 계획 없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들 가까이에 있고 싶었다. 저녁은 따뜻했다. 라일락이 피어 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봄날 평창동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이 동네는 거의 40년 동안 내 집이었다. 나는 모든 거리, 모든 공원을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남편과 나는 민준이를 키웠고 내가 가르쳤고 남편을 묻었다. 느티나무 길에 가까워지자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보였다. 아주 많은 차들이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새 집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잔을 들고 웃고 이야기하는 손님들이 보였다. 나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서서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이 삶의 축제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가 현관으로 나왔다. 그녀는 우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정교하게 틀어올린 스타일이었다. 민준이가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중년 부부였다. 포옹, 뺨에 키스, 큰 환호성. 나는 나무 그늘에 서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채 이 장면을 영화처럼 지켜보았다. 내 아들, 내 집, 나의 실패한 파티. 모든 것이 너무나 가깝고도 닿을 수 없었다. 손님들은 안으로 들어갔지만 유나는 담배를 꺼내며 현관에 머물렀다. 민준이가 그녀에게 무언가 말하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녀는 불을 붙여 연기를 저녁 공기 속으로 내뿜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길 아래로 미끄러져 내게 멈췄다. 나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았다. 유나는 나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씩 웃으며 길을 건너오기 시작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가고 싶었지만 무언가가 나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다. 아마도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욕망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저희를 염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산책 중이었어. 내가 대답했다. 여긴 공공도로잖니. 유나는 옆으로 연기를 내뿜었다. 있잖아요, 어머님. 초대받지 못한 파티를 여기서 훔쳐보는 거 참 한심해요. 그냥 집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품위를 지키려 애쓰며 말했다. 너희가 잘 정착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오, 저희는 아주 잘 정착하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다. 집은 훌륭해요. 안에는 들어와 보실 수 없다는 게 유감이지만요. 유나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니? 그녀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정말 이해 못하시는군요. 그렇죠? 어머님은 항상 저희에게 눈엣 가시였어요. 항상 조언으로 간섭하고 제 결정을 비판하고 제 등 뒤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셨죠. 나는 한 번도, 오, 제발요. 그녀가 손을 휘저었다. 그 의로운 척하는 말은 그만두세요. 어머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어머님의 귀한 아들에게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항상 저를 얕보셨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정말로 지난 몇 년간 나에 대해 그렇게 느꼈던 걸까? 유나야, 나는 그럴 의도가. 그거 아세요, 어머님?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고 나는 그녀의 숨에서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님이 필요 없어요. 집도 얻었으니 더 이상 우리 삶에서 당신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쓸모가 없으시니 꺼져주세요. 내 얼굴에 대고 내뱉은 그녀의 말은 뺨을 맞는 것과 같았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어이, 괜찮아? 길 건너편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길을 건너 우리 쪽으로 왔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내 어머니가 스토커 놀이를 하기로 결심하셨나 봐. 유나가 씩 웃었다. 여기 서서 우리 집을 지켜보고 계시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 나는 희망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어떻게 정착했는지 보고 싶어서. 민준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나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을 옮겼다. 엄마, 이거 좀 불편해요. 저희 손님들와 계시잖아요. 알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내 목소리가 흐려졌다. 민준 씨, 손님들이 기다려요. 유나가 그의 손을 잡았다. 가요. 내 아들은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혼란, 연민, 짜증.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가 제안했다.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손님들께 가보렴. 나는 이제 막 하려던 참이었어. 유나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고 그들은 집을 향해 다시 걸어갔다. 중간쯤에서 민준이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엄마, 내일 전화할게요. 네?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떠나고 나는 나무 아래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나를 즐겁게 했던 평창동의 봄의 아름다움은 이제 조롱처럼 보였다. 나는 이 도시에서, 이 삶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아파트에 돌아와 기계적으로 차를 끓이고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몇 년 동안 나는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숨쉬기 힘든 무거운 담요처럼 나를 짓눌렀다. 나는 민준이가 결혼한 이후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다. 유나가 어떻게 점차 해가 갈수록 그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했는지.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걸은 일요일 점심, 잊어버린 생일, 막판에 취소된 방문. 그러다 더 심각한 일들이 생겼다. 민준이는 나와 소식을 공유하지 않았고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참았다. 아플 때 미소 지었고 무관심을 보았을 때 도움을 제안했고 차가운 감사를 받았을 때 돈을 주었다.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그 나무 아래 서서 내가 추방된 축제를 바라보며 나는 마침내 진실을 보았다. 내 아들은 편을 선택했고 그건 내 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나를 모욕하고 이용하고 밀어내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후에 내가 초대받지 못한 파티를 더 편안하게 준비하기 위해 나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할 양심이 있었다. 전화벨이 울려 내 생각을 방해했다. 은하의 번호였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들렸다. 정말 우리 집 밖에서 계셨어요? 지나가던 길이었어. 내가 말했다. 집을 보고 싶어서.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요. 은하가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미행한다고 하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란다. 얘야, 내가 한숨을 쉬었다. 그냥 네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저도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파티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그랬다는 거 알아, 얘야. 하지만 네 엄마가 그렇게 결정했잖니. 불공평해요. 은하의 목소리는 분개에 차 있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 집을 사주셨잖아요. 때로는 인생이 불공평하단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도 곧 깨닫게 될 거야. 깨닫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은하와 통화한 후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나의 희생이 사랑의 행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이용당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라면 어떨까? 내 순종이 그들의 무시를 강화시켰을 뿐이라면 어떨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유나의 잔인함에, 민준이의 비겁함에,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참아온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화를 내는 것을 허락했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 격려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지, 목적을 다하면 버려질 수 있는 편리한 현금 인출기가 아니다. 침실의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의 양보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명도 없다. 이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였다. 아침은 흐렸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가벼운 비가 처마를 두드렸다. 날씨는 내 기분과 같았다. 암울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밤새도록 다음 행동에 대해 생각하며 깨어 있었다. 그리고 새벽녘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서관에 전화해서 출근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내 상사인 박 부장님은 이해심 많은 분이라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잘 쉬라고만 했다. 작은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오늘은 책을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오전 9시쯤 나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김정훈 변호사는 남편과 내가 첫 집을 살 때부터 우리 가족의 변호사였다. 그는 유언장과 보험 서류 작업을 도왔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했다. 내가 민준이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결정했을 때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김 변호사였다. 법무법인 정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박서희입니다. 긴급한 용건으로 김정훈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박서희 사모님.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는 김 변호사님이 오늘 11시에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았다. 나는 샤워를 하고 교사 시절에 입던 몇 안 남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도록 입술을 칠하고 볼터치를 약간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피곤하지만 침착한 여성이 보였다.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평창동 시내의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에 있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접수처에서 몇 분간 잡지를 뒤적이며 앉아 있었다. 내 생각은 다가올 대화에 쏠려 있었다. 정확히 11시 사무실 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깔끔하게 다듬은 회색 수염과 예리한 푸른 눈을 가진 65세가량의 김정훈 변호사가 나왔다. 박서희 사모님,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오시죠. 그의 사무실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법률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 거대한 나무 책상, 방문객을 위한 편안한 가죽 의자가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차나 커피 드릴까요? 그가 내가 의자에 앉아 제안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김 변호사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전화로 긴급한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과 그의 가족을 위해 집을 산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유나가 집들이에 오지 말라고 금지했는지, 길거리에서의 대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던 그 한마디. 이제 저희에게 쓸모가 없으세요. 꺼져주세요. 김 변호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주에 깊게 들었고 가끔씩 수첩에 메모만 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사모님의 심정을 이해하며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들이 사모님께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봐야 할 것은 지금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증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집을 되찾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김 변호사가 펜으로 테이블을 생각에 잠긴 듯 두드렸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수증자 선물을 받은 사람, 측의 심각한 무례와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그런 문서에 포함하는 표준 법률 문구입니다. 유나의 말이 그 정의에 해당되나요? 내가 희망에 차서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사모님께서 기증한 집의 집들이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결합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특히 아드님께서 취소의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다면요. 그가 그럴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모님은 집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으셨으며 배은망덕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안도했다. 내가 무력하지 않구나. 모욕에 대응하고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있구나. 재판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우선 제가 증여 해제 통지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아드님께 내용 증명으로 발송할 겁니다. 통지서에는 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30일 이내에 집을 비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30일이요?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막 이사했는데요. 표준적인 절차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당사자들이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합의에 이릅니다. 아드님께서 증여 해제를 받아들이고 집을 돌려주거나 법정에서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죠. 나는 유나가 해제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했고 불안감과 기묘한 만족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언제 통지서를 보낼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제가 오늘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내일 서명하시면 바로 발송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사모님, 제가 여쭤봐야겠습니다. 정말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증여를 취소하는 것은 아드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두렵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변호사님. 길거리에서 유나 옆에 서 있던 그의 얼굴을 못 보셨잖아요. 그는 편을 선택했고 그건 제 편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자 목이 메어왔다.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만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우리의 대화를 생각했다. 내면에서는 상반된 감정이 충돌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결의와 아들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내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유나의 말과 그녀의 경멸적인 시선을 떠올렸고 나의 결심은 다시 굳어졌다. 집에서 나는 차 한 잔과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을 보았다. 여기 민준이가 첫걸음을 떼는 모습이 있다. 여기 그가 선생님께 드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초등학교에 가는 모습이 있다. 여기 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다. 여기 유나와의 결혼식이 있다. 마지막 사진에서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다. 젊고 행복하게. 민준이는 검은 정장을, 유나는 레이스가 달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날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한다. 아들에 대한 나의 기쁨과 이 결혼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나의 희망을 기억한다. 유나가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어머니라고 부르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예식이 끝난 후 그녀가 친구에게 속삭이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중요한 건 시어머니를 거리를 두고 대하는 거야. 나는 듣지 못한 척했다. 나는 이것이 남편 부모의 간섭 없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악화되기만 했다. 그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실현이 되었다. 유나는 내가 원치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법을 알았다. 작은 말들, 차가운 시선. 내가 그녀가 의도한 것보다 오래 머물렀을 때의 노골적인 한숨.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가 되는 것이 그들의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리라 희망했다. 하지만 유나는 처음부터 엄격한 규칙을 정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만, 항상 그들의 집에서 그녀의 감독하에만 손주들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정해진 생활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서요. 그녀는 가짜 걱정을 하며 말했다. 저희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 요청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 가구를 사거나 사립 유치원 비용을 내는 것과 같은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다 집 계약금, 민준이를 위한 새 차와 같이 점점 더 심각한 것들이 되었다. 나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내 아들을 사랑하고 그와 내 손주들이 최고를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 도움이 내가 그들의 삶의 일부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마치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내 돈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고 내가 그녀를 도울 기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분명히 했다. 참 관대하시네요, 어머님.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시겠죠. 그리고 나는 내 분노를 삼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가족을 돕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집을 사는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내 저축의 거의 전부를 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아니라 제 기능을 다하고 이제는 꺼버려도 되는 현금 인출기처럼 모욕당하고 배척당했다. 앨범을 닫으면서 나는 내면에서 결의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고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이미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증여 해제 통지서, 민준이가 해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원 소장, 그리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다른 서류들이었다. 여기에 증여를 해제할 모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심각한 무례, 배은망덕, 도덕적 의무 위반. 이 모든 것이 민법 제5 156조에 해당됩니다. 나는 서명하기 전에 각 서류를 주의 깊게 읽었다. 통지서는 사실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증여 날짜, 집의 가치, 취소 사유, 건물 명도 요구. 감정 없이 오직 법률 용어뿐이었다.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마지막 서명을 하며 물었다. 이 서류들을 내용 증명으로 보낼 겁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민준 씨가 받는 즉시 30일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안에 그는 증여 해제를 받아들이고 집을 돌려주거나 법정에서 결정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가 그냥 통지서를 무시하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약간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군요. 사모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며느님께서는 이 집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협상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아마 집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보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집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김 변호사가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박 사모님,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드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민준이가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얼굴을 상상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놀람, 충격, 어쩌면 분노. 유나가 소리 지르며 자기 엄마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그를 비난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이내 내가 사준 집 현관에서 내가 초대받지 못한 파티의 손님을 맞이하던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네, 변호사님.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폴더에 모았다. 좋습니다. 오늘 통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며칠 내로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하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희생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행동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남편과 자주 가던 카페에 들렀다. 우리는 일요일에 거기 앉아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죽은 후 나는 이곳에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차와 케이크를 주문하고 창가 테이블에 앉아 거리를 내다보았다. 평창동은 봄에 아름다웠다. 활짝 핀 나무들, 밝은 햇살, 각자의 일로 바쁜 사람들. 내 개인적인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었다.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보?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고 그의 대답을 거의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이 했을 것과 똑같이 했겠지, 서희야. 아무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 우리 아들이라도 말이야. 남편은 항상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이에게 존중, 정직, 감사를 가르쳤다.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본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 유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들은 새로운 의심의 파도를 불러왔다. 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민준이와 먼저 이야기하고 그가 바로잡을 기회를 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화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이는 오래전에 자신의 선택을 했다. 그는 유나가 나를 모욕하고 이용하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리는 것을 허용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그녀 옆에 서서 내 편을 들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었다. 나는 또 다른 뺨을 맞기 위해 다른 뺨을 내밀 수 없었다. 나는 차를 다 마시고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햇살이 내 얼굴을 따뜻하게 했다. 가벼운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내면에서 차분한 자신감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 나 자신, 내 존엄, 내 권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들과의 관계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면 글쎄, 본질적으로 나는 이미 그를 잃었다. 내가 키운 민준이는
결코 유나가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대우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민준이는 집들이 후에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행동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재정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증여를 취소하면 집이 다시 내 것이 되겠지만 내게는 저축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랐다. 둘째, 손주들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은하와 은우와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면 유나의 중재 없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셋째, 가능한 대결에 대비해야 했다. 민준이와 유나가 통지서를 받으면 아마도 나에게 연락을 시도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해야 했다. 나는 이 모든 점들을 종이에 적고 생각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들과 그의 가족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낯설지만 유쾌한 느낌이었다. 전화벨이 내 사색을 방해했다. 낯선 번호였다. 박서희입니다. 내가 말했다. 사모님, 저 이지연 실장입니다. 느티나무길 집 구매를 도와드렸던 부동산 중개인이요.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구매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가족분들은 이사 잘 하셨나요?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 실장은 우리가 집을 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네, 이사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바뀌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 그녀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요, 집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냥 가정사가 좀 있어서요. 이해합니다. 이 실장은 재빨리 전문가 모드로 전환했다. 만약 파시기로 결정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은 수요가 많아서 파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좀 더 이야기했고 나는 그녀의 전화에 감사했다. 통화 후 나는 내 목록에 또 다른 항목을 추가했다. 집 매각에 대해 이 실장에게 연락하기. 저녁에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행동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무게에서 마침내 벗어난 것 같았다. 앞으로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내 아들과의 법정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 괜찮을 거야, 여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 그러자 그가 사진 속에서 나를 보며 미소 짓고 내 결정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증여해제 통지서가 발송된 지 3일이 지났다.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3일간의 침묵이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저 평소와 같은 전화들이었다. 차를 마시자고 초대하는 친구, 내 일정을 확인하는 도서관, 끝없는 제안을 하는 텔레마케터들. 김 변호사는 통지서가 화요일에 느티나무길 주소로 수치 확인과 함께 배달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니 민준이와 유나는 이미 내 결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불안했다. 나는 즉각적인 반응, 분노에 찬 전화, 비난, 위협을 예상했지만 전화기는 조용했고 그것이 어떤 고함보다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목요일 오후 2시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서관에서 막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전화가 왔다. 휴대폰 화면에 유나의 이름이 떴다. 나는 힘을 모아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높고 거의 히스테릭했다. 이 서류들은 다 뭐예요?
무슨 장난이세요? 안녕, 유나야.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장난 아니야. 이건 증여를 취소한다는 공식적인 통지서야. 그럴 순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집은 우리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하는 중이야. 증여 계약서에는 수증자 측에 심각한 무례와 배은망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내 말과 행동은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해. 수아기 저편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수아기가 낚아채이는 것 같았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안녕, 민준아.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알 텐데. 집들이 말씀이세요? 그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저희가 설명했잖아요. 집들이뿐만이 아니야. 내가 말을 끊었다. 유나가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너희 둘이 지난 몇 년간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문제야.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민준아. 배경에서 유나가 무언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엄마, 만나서 얘기해요. 민준이가 말했다.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얘기할 의향은 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 결정은 확고해. 30일 안에 집을 비우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자. 법정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로 우리를 고소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래, 내 권리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 대화가 중단되었다. 유나가 다시 전화기를 빼앗은 것 같았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박서희 씨, 그녀가 씩씩거렸다. 맹세컨대 다시는 손주들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 말 끝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유나의 위협은 아픈 곳을 찔렀다. 은하와 은우와의 연락이 끊긴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유나는 화가 나면 종종 위협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조종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화가 거의 즉시 다시 울렸다. 이번에도 민준이었다. 엄마, 유나 때문에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걔가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나는 그래라고 말했고, 우리는 1시간 뒤에 내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 중립적인 장소가 그런 대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 같았다. 그 시간에 카페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떨어진 구석 자리를 골랐다. 민준이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혼자 나타났고 나는 놀랐다. 나는 유나가 그의 동행을 고집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유나는 못 왔어요. 그가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설명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해한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소식은 충격적일 수 있지. 민준이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웨이터가 가져왔을 때 손도 대지 않았다. 엄마,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시작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막 이사했어요. 정착하고 있고 아이들도 자기들 방에 익숙해졌는데 네가 왜 놀라는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내가 대답했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유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 둘이 내가 사준 집에서 열리는 가족 파티에서 나를 어떻게 배제했는지 생각해보면 유나가 가끔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민준이가 불확실하게 말했다. 성격 아시잖아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니 무슨 말? 내가 말을 끊었다. 나를 모욕할 진심이 없었다고? 가족 행사에서 나를 배제할 진심이 없었다고? 나를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하고 버릴 진심이 없었다고? 민준이가 눈을 내리깔았고 나는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세부 사항은 아니더라도
요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저희가 뭘 하길 원하세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이 통지서로 뭘 얻으려는 거예요? 정의를 원해. 내가 간단히 대답했다. 나는 이 집을 사기 위해 내 저축의 거의 전부를 주었고 그 대가로 모욕과 소외를 당했다. 이건 불공평하고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우리의 대화는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리면서 중단되었다. 그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예요. 그가 말했다. 걱정하나 봐요. 받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유나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응, 엄마랑 같이 있어. 민준이가 말했다. 얘기 중이야. 아니, 아직? 알았어, 말해줄게. 그가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나가 엄마랑 얘기하고 싶대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나는 속이 꽉 막히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와의 직접적인 대결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을 미루고 싶었다. 우리는 그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초조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20분 후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평소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은 엉망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울어서 빨갛고 화장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우리 테이블로 빠르게 걸어왔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것 후에 나는 그 연기 속에서 진심의 조각이라도 보려고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내가 본 것은 집을 잃을 것에 대한 계산과 두려움뿐이었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함께 겪었지, 유나야? 내가 침착하게 물었다. 내 무시, 내 모욕, 나를 돈줄로 이용한 것. 저는 한 번도. 그녀가 말을 더듬으며 민준이를 힐끗 쳐다보았다. 저는 항상 어머님을 민준 씨의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존경했어요. 그랬니? 나는 팔짱을 꼈다. 그럼 왜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말했니? 왜 내가 사준 집에 집들이에 오지 말라고 금지했니? 저는 긴장했어요. 유나가 연극적으로 흐느꼈다. 이사, 너무 많은 문제들. 제가 진심이 아닌 말을 했어요. 순간적인 약점이었어요. 나는 몇 년 동안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나를 아들 가족에게서 밀어낸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후회하는 쇼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분노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만해라, 유나야. 내가 말했다. 내 말 한마디도 믿지 않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히 말했어. 단지 내 말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뿐이야. 유나는 흐느끼는 것을 멈추고 다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차갑고 평가하는 듯한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딱딱하게 변했다. 진실을 원하세요? 여기 있어요. 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네,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견딜 수 없는 분이니까요. 항상 우리 삶을 통제하려고 하셨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유나야, 민준이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을 빼앗을 권리는 없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자발적으로 주셨잖아요.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도 그걸 알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화내지 않았을 테니까. 법은 내 편이야, 유나야. 심각한 무례와 배은망덕은 증여를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돼. 그녀의 얼굴이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내가 내 권리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다. 허풍이시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있어. 내가 약간 미소 지었다. 내 변호사에게 물어봐. 유나는 다음 행동에 대한 격려나 단서를 찾는 것처럼 나와 민준이 사이에서 시선을 옮겼다. 어느 쪽에서도 찾지 못하자 그녀는 다시 공격에 나섰다. 아, 그 집으로 뭘 하시려고요? 그녀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혼자 사시게요? 파시게요? 더 감사할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게요?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집이 다시 내 소유가 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어. 아이들은요? 유나는 감정적인 협박으로 전술을 바꿨다. 아이들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일지? 또 이사, 새 학교, 아이들을 조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어.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네가 그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소중한 집을 잃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 유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벌떡 일어섰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박서희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싸움 없이 집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있고, 이게 끝나면 다시는 손주들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절대로.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카페를 뛰쳐나갔고, 민준이와 나는 어색한 침묵 속에 남았다. 죄송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유나가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서요. 그녀를 대신해서 사과하지 마라.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성인이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민준이는 한숨을 쉬고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우리 어떡하죠, 엄마? 유나는 자발적으로 집을 비우는데 동의하지 않을 거고 법정 싸움이라니? 그건 우리 가족의 남은 것을 파괴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건 내 행동이 아니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몇 년간의 무시와 무례였지. 그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이해나 후회를 볼 수 없었다. 단지 두 의자에 앉으려는 남자의 혼란뿐이었다. 제가 그녀와 얘기해 볼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나는 큰 희망 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헤어졌다. 민준이는 유나를 찾으러 갔고 나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집으로 갔다. 내가 두려워했던 대결이 일어났고 나는 예상보다 잘 견뎌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전투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에는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동응답기에 깜빡이는 불빛이 17개의 새로운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메시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화가 나고 히스테릭해지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희 씨, 유나예요. 당장 전화 주세요. 박서희 씨, 그냥 저를 무시할 순 없어요. 우리 얘기해야 해요.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아들, 자기 손주들에게서 집을 빼앗는 게? 이런 식으로 각 메시지는 점점 더 모욕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마지막 메시지는 특히 불안했다. 당신은 아직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 박서희 씨.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테니까. 나는 내면에서 결의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고 내 아들과 손주들에 대한 사랑을 이용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민준이의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쳐다보며 받을지 말지 고민했다. 마침내 내가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받았다. 그래, 민준아, 엄마.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유나가 다시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해요. 저희 집 앞에 와 있어요. 올라가도 될까요? 나는 망설였다. 일부는 거절하고 그들의 드라마에서 나를 차단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문제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내가 마침내 말했다. 올라오너라.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자 민준이와 유나가 보였다. 그녀는 헝클어지고 우는 모습이 아니라 집중하고 단호해 보였다. 그들이 아파트로 들어오자 그녀의 눈은 나를 차갑게 평가했다. 앉아라. 나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유나는 끈처럼 꼿꼿했고 민준이는 마치 자신을 더 작고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듯 약간 구부정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유나가 서두 없이 시작했다. 이론적으로는 심각한 배은망덕을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법정에서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제 변호사님은 의견이 다르더구나. 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증거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믿으시거든. 무슨 증거요? 유나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 말씀대 제 말씀이잖아요. 녹음도 증인도 없으시잖아요. 은하가 있어. 내가 말했다. 걔가 네가 민준이에게 나에 대해 늙은 여자에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유나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재빨리 자신을 추슬렀다. 아이의 말은 법정에서 큰 효력이 없을 거예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다. 특히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 명백히 조종당하고 있다면요. 그만해. 유나야.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를 소송으로 위협할 필요는 없어. 유나는 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나를 향해 계속했다. 이렇게 하죠. 저희가 어머님께 집을 살게요. 시세대로 전부 지불할게요. 어머님은 돈을 돌려받으시고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간단히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집을 팔고 싶지 않아. 되찾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왜요? 유나는 진심으로 어리둥절한 듯 했다. 어머님은 그 집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요. 관리도 필요하고 돈도 어머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야. 유나야, 내가 말했다. 원칙의 문제지. 너는 내 관대함을 고마워하지 않고 나를 돈줄로만 본다는 것을 보여줬어. 나는 네가 그런 태도로 이득을 보게 놔두지 않을 거야. 유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마침내 협상할 준비가 된 합리적인 사람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원칙을 원하세요? 그녀가 씩씩거렸다. 좋아요. 여기 원칙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통지서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시는 손주들 얼굴 못 볼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유나야. 민준이가 외쳤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 그녀가 그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할 거야. 아니면 당신은 그녀 편이야? 민준이는 두 충성심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하며 아내와 나 사이에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가 결코 내 편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 유나가 아무리 잔인하고 불공평하더라도 결코 그녀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러기에는 너무 약했다. 너희는 떠나는 게 좋겠다.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았어. 30일 안에 집을 비우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자. 유나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일어섰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씩씩거렸다. 맹세컨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민준이도 완전히 길을 잃은 듯 일어섰다. 엄마, 제발요.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다. 그만해라, 민준아.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있었고, 너를 지지하고, 돕고, 그 대가로 무시와 무례를 당했다. 이제 끝이야. 유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문으로 끌고 갔다. 가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더 할 일은 없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다. 민준이와 유나와의 마지막 불쾌한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내 전화기는 그들의 전화로 불이 났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끊임없는 감정적 압박 없이 내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제 아침 김 변호사로부터 민준이가 증여 해제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놀랍지는 않았다. 유나가 법정 싸움을 밀어붙일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증여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내 결정은 확고했다. 우리 승산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을 때 물었다. 매우 좋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들의 주장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심각한 무례 자체를 부인하며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주장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며느님의 말에 대한 손녀의 증언과 어머님께서 집들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서 기증한 집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배은망덕의 증거가 됩니다. 이 소식은 내 결심을 굳혔다. 공개적인 재판을 의미하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며 유나와 민준이가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였다. 다음 단계는 집을 되찾은 후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었다. 혼자 살기에는 의미가 없었다. 너무 컸다. 유지 보수가 필요했다. 그리고 솔직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할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다. 나는 구매를 도와주었던 부동산 중개인 이지현 실장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가족 문제로 힘드시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는 팔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그 동네 가격은 어머님께서 사신 이후로 오르기만 했어요. 우리는 집이 공식적으로 내 소유가 되면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법원 심리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고 판결이 내게 유리하게 나오면 즉시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은하의 전화는 나를 놀라게 했다.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고 나는 유나가 새 전화로 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거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수신 버튼을 누르게 했다. 할머니. 은하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저예요. 친구 전화로 걸었어요. 은하야, 얘야.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기뻤다. 어떻게 지내니? 저는 괜찮아요. 그녀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지금 집안이 힘들어요. 엄마랑 아빠가 집 때문에 계속 싸우세요.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유나가 아이들을 나에게 등 돌리게 하는 것은 놀랍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은 그녀의 본성의 일부였다. 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미안하구나. 내가 진심으로 말했다. 어른들이 가끔 최선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단다. 할머니가 옳다는 거 알아요. 은하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항상 할머니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아빠한테 집이 이미 등기되었으니 더 이상 할머니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들었어요. 정말 못됐어요. 나는 그녀의 지지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웠다. 유나와 민준이와의 갈등이 은하에게 나쁘게 반영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고맙다, 얘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편을 들 필요는 없어. 이건 어른들의 문제고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단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가 반박했다. 저는 13살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요. 엄마는 집을 사기 위해 할머니를 이용했고 그러고 나서 낡은 장난감처럼 버렸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통찰력에 놀랐다. 13살의 은하는 그녀의 아버지보다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고 있었다. 너는 아주 똑똑한 아이구나.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랑 어울리다가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몰라요. 은하가 다시 속삭임으로 돌아갔다. 역사 프로젝트 하러 친구 집에 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고 제가 그들이 아니라
할머니를 믿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몇 분 더 이야기했다. 은하는 유나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머니를 법률 비용으로 파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속상해 보였지만 아내에게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소식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대신 손녀에게 학교, 친구, 취미에 대해 물었다. 가봐야 해요. 은하가 마침내 말했다. 엄마가 확인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전화할게요. 알았다. 물론이지, 얘야. 내가 말했다. 조심만 해. 네가 곤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하와 통화한 후 나는 오랫동안 창밖으로 저녁의 평창동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내 손녀의 지지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적어도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진실을 보고 내 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힘이 되었다. 다음 며칠은 재판 준비로 보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 작업을 하고 가능한 질문에 대비해 나를 준비시켰다. 나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었다. 다가올 재판과 가능한 결과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심리 이틀 전인 수요일, 초인종이 울렸다. 손님을 기다리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현관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민준이가 유나 없이 혼자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말지 망설였다. 일부는 지난주 내내 그들의 모든 전화를 무시했던 것처럼 그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가 혼자 왔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어쩌면 마침내 유나의 영향력 없이 나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른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고 나는 문을 열었다. 엄마, 민준이는 지쳐 보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비볐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가 잠시 후 물었다. 괜찮아. 내가 짧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그가 한숨을 쉬었다.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재판, 우리 가족을 영원히 파괴할 거예요. 우리 가족을 파괴한 건 내 행동이 아니야.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너와 유나가 지난 몇 년간 나를 대한 방식이지.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가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를 더 잘 대했어야 했고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더 감사했어야 했어요. 나는 아들을 주위에 깊게 지켜보며 그의 말에서 진심을 보려고 했지만 내가 본 것은 궁지에 몰린 남자가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뿐이었다. 그리고 왜 갑자기 그걸 깨달았니? 내가 물었다. 집을 잃을 위험이 있어서 그랬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의 눈에서 감정의 혼합물을 보았다. 부끄러움, 짜증, 두려움. 그건 불공평해요, 엄마. 그가 말했다. 저는 정말로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요. 내 행동을 후회하는 거니? 아니면 결과를 후회하는 거니? 내가 다그쳤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거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었다. 유나는 내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민준이가 약간 움찔했다. 그녀는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요. 그가 인정했다. 엄마랑 얘기하는 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유일한 방법은 법정에서 이기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녀와 동의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냥 이게 끝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가 지친 듯 말했다. 유나는 격분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렸어요. 저희 막 이사했는데 이제 또 살 곳을 찾아야 할지도 몰라요. 너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 내가 지적했다.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팔았어요. 민준이가 상기시켰다. 그 돈은 이미 대출 상환과 새 가구에 다 썼어요. 다시 말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성인이야.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지. 민준이는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놀람, 실망, 존경. 변하셨네요, 엄마.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예전에는 항상 양보하시고 항상 일을 무마하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법을 배웠지. 내가 그를 위해 말을 끝냈다. 그래, 더 나은 쪽으로 변했어. 그는 이 대화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일어섰다. 유나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진실을. 내가 대답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집은 내게 반환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팔 계획이라고. 파신다고요? 민준이는 놀란 듯했다. 거기서 안 사실 거예요? 왜?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요. 게다가 감사받지 못한 선물에 내 저축 대부분을 썼으니 내 노후를 대비할 돈이 필요하거든. 민준이는 내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네요. 그는 문으로 향했지만 중간에 멈췄다. 엄마, 그가 망설이며 시작했다. 만약 이기시면 그래도 아이들은 보실 건가요? 유나는 할머니를 못 보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슴이 아픔으로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손주들과의 연락이 끊긴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약점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아이들에게 달려 있을 거야.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들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언제나 기쁘게 그들을 볼 거야. 하지만 유나에게 허락을 구걸하지 않을 거고 그녀가 아이들을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게 두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 존경과 같은 것이 번쩍였다. 이해해요. 그가 말했다. 네, 제가 그녀에게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할머니와의 교류를 박탈당할 수 없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고맙다. 나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민준이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우리의 대화에 대해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일부는 그가 실제로 유나를 설득하여 아이들을 나에게서 떼어놓지 않으려 노력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의 말이 무게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나는 항상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었고 민준이는 그녀에게 맞설 의지력이 없었다. 금요일은 법원 심리일이었다. 나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자신감 있고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김 변호사가 법원 입구에서 나를 만났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준비될 만큼 됐어요. 나는 그의 격려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심리는 단 2시간 만에 끝났다. 김 변호사는 배은망덕의 증거, 미성년자이므로 서면으로 제출된 은하의 증언, 내가 집들이에서 배제되는 것을 본 이웃들의 증언, 유나의 자동응답기, 메시지 출력물을 제시했다. 민준이와 유나의 변호사는 이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모든 것이 오해와 이사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분별 있는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 판사는 양측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서류를 검토하고 수증자 측의 심각한 배은망덕으로 인해 증여가 무효화되었다고 판결했다. 집은 30일 이내에 내게 반환되어야 했다. 나는 이 결정을 듣고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승리감도 기쁨도 아닌 단지 정의가 회복되었다는 만족감. 방반대편에 앉아있던 유나는 망연자실해 보였다. 민준이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그녀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그것을 뿌리쳤다. 회의 후에 김 변호사는 내 승리를 축하했다. 잘 버티셨습니다. 박서희 사모님, 그가 말했다. 이제
집이 공식적으로 사모님 것이 되었으니 판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했다. 변호사님 없이는 못했을 거예요. 하셨을 겁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사모님은 생각보다 강하십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이지연 실장에게 전화해서 법원이 내 편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뻐하며 다음 날 만나서 판매 세부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내면에서 자유로움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동의했다. 곧 이 모든 것이 내 뒤에 있을 것이고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는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자동응답기에 은하의 메시지가 있었다. 할머니, 저예요. 오늘 할머니 생각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렸기를 바라요. 사랑해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는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민준이와 유나와의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녀와의 관계를 잃지 않았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집 서류 작업과 판매 준비로 바빴다. 민준이와 유나는 법원 명령 후 2주 이내에 집을 비웠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기록적인 시간이었다. 그들은 내게 열쇠를 남기지 않고 김 변호사를 통해 집이 비었다는 메시지만 보냈다. 그들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상태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보존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했다. 벽에는 떼어낸 그림 자국이 있었고 바닥에는 옮긴 가구로 인한 긁힌 자국이 있었고 욕실 중 하나에는 수도꼭지가 고장 나 있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이지연 실장은 이러한 사소한 손상들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지금 시장이 호황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 동네는 특히 수요가 많아요. 저희가 외관 수리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부터 집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옳았다. 집은 첫 공개 후 한 달 만에 내 기대를 뛰어넘는 가격에 팔렸다. 모든 비용, 세금, 중개 수수료, 수리 비용을 지불한 후 나는 몇 년 동안 편안한 삶을 제공해줄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일부는 안전한 채권과 보수적인 투자 펀드에 투자했다. 김 변호사가 좋은 재무 상담사를 추천해 주었다. 다른 일부는 비상금으로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고 소액은 나 자신을 위해 썼다. 새 노트북, 몇 벌의 아름다운 드레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연극 티켓을 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민준이는 유나와 아이들과 함께 정착한 새 주소를 알리기 위해 단 한 번만 전화했다. 대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으며 비난은 없었지만 온기도 없었다. 나는 주소를 적고 정보에 감사했고 그것이 우리 대화의 끝이었다. 유나는 예상대로 연락이 없었다. 은하로부터 그녀가 집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고 내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은하 자신은 연락을 유지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친구들의 전화나 학교에서 전화하거나 비밀 주소로 이메일을 쓰기도 했다. 나는 이 연결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녀가 어머니와 문제를 일으킬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우리는 그녀가 할 수 있을 때 전화하거나 편지를 쓰고 내가 답장하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격변 후에 나는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 더 자유로워졌다. 가족 화합의 환상을 위해 기쁘게 하고 양보하고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 이제 나는 내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살고 있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진 강좌를 들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줄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동네 주변으로 작은 여행을 다녔다.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장소를 보고 내 시야를 넓히기에는 충분했다. 물론 가끔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그리웠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에 대한 꿈, 내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볼 기회, 내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어머니와 할머니로서의 역할 그라는.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옳은 것이었다.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나는 내 존엄을 위해 일어설 힘이 있었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 그리고 민준이와 유나에 관해서는 글쎄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다. 마치 내가 내 것과 함께 살아야 했던 것처럼. 유일한 차이점은 내 선택이 나에게 평화와 자존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글쎄 그건 내 질문이 아니었다.